어머니, 그냥 편하게 가세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위천공으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 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가 1,500만 원이라고요? 그건 너무 비싸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며느리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빚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며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통장에 간직하고 있던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며느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68이면 됐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손 떼세요. 옷 더러워져요. 그 순간 제 심장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러나 3년 후 저는 수천억 자산을 가진 회장이 되어 그 며느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저를 버린 너무나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도대체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선물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정숙희 68살입니다. 평생을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어제부터 불려둔 사골을 넣었어요. 뼈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뽀득뽀득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국밥은 정성이에요. 급하게 끓이면 맛이 안 나요. 천천히, 오래, 정성껏 고아야 진짜 국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40년을 국밥을 끓였어요. 아줌마, 오늘도 맛있게 먹고 갑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내놨습니다. 손님들이 호호 불어가며 국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국밥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가게는 작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예나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앞치마를 닦으며 다가갔어요. 예나야, 밥은 먹었니? 국밥 한 그릇 줄까? 며느리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전 국밥 냄새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건설사 비서 출신이에요. 아들 승우가 사업할 때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 냄새가 옷에 배면 하루 종일 지워지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뭐하러 왔니?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어머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니네는 요즘 어떠니? 저희요? 뭐, 그냥 그렇죠. 며느리는 대충 대답하고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좀 쓰겠다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 승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승우가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러니, 승우야? 무슨 일 있니? 엄마, 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3년 전에 IT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억이요. 승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 중에 2억은 사채예요, 엄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승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예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해결이요?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어머님? 예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 국밥집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요? 기껏해야 7천만 원? 1억?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예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퇴직금 있으시잖아요. 예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퇴직금? 네, 어머님이 젊었을 때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퇴직금 받으셨죠? 예나가 따지듯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젊었을 때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했어요. 25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절대 안 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아까우세요? 예나야, 네 뭐라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얼마 전엔 저한테까지 협박 전화가 왔어요. 예나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우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들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돈은 정말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채타고 혀를 찼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나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빚 생각,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숙혜 씨 맞습니까? 한 남자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제가 정숙희인데요. 누구세요? 오승우 씨 어머니 맞죠? 아들이 빚을 안 갚는데 어머니가 대신 갚으셔야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험악했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들 빚은 아들이 갚아야죠. 아들놈이 도망 다니니까 어머니한테 온 거 아닙니까? 남자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어머니, 돈 있으시죠? 퇴직금 있다며? 다른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에요. 절대 못 드려요. 노후?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노후 걱정하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2억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이 가게고 뭐고 다 부숴버릴 겁니다. 남자들은 협박을 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며느리가 왔어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채업자들 왔다며요? 예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 무서워요. 진짜 가게 부술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그냥 퇴직금으로 갚아요. 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아, 정말. 그럼 승우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예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난 듯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30년을 일해서 모은 거예요.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손님들한테 욕먹는 것도 참으면서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편하게 늙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도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그걸 적은 작은 메모지도 서랍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 예나가 낮에 화장실 간다며 제 방에 몰래 들어왔던 것을요. 서랍을 열어보고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 메모까지 다 확인했다는 거리요. 며느리는 그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을 훔칠 계획을요.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국밥을 끓이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뼈를 넣고 불을 지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속이 쓰렸어요. 위가 쓰리고 아픈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자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줌마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감췄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국밥을 내고 설거지를 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채업자 3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숙혜 씨, 돈 준비했어요? 덩치 큰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아들한테 가세요. 아들은 잠적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갚으셔야죠. 다른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퇴직금 있잖아요. 2억 5천. 그거 내놔요.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었어요.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절대 못 드려요. 노후? 지금 당장 이자만 5천만 원이에요.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이 가게 불 지를 겁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위가 터질 것 같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이 할매 연기하나? 남자들은 비웃었지만 제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당황했어요. 야,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빨리 구급차 불러.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눈을 떴어요. 새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머니, 아들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승우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승우야.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금방 오신대요. 승우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승우를 보며 물었어요. 네, 아들입니다.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위 천공이십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 천공이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위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이 위험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승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최대한 빨리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급수술이라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대답에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5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선생님,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1시간 안에 결정해 주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승우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승우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예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나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나가 승우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당신 수술비 어떻게 할 거예요? 예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지. 승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퇴직금 있잖아요. 예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건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승우가 망설였어요. 안 된다고요? 지금 어머님이 죽게 생겼는데요?
예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승우가 말을 흐렸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예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한다고 쳐요. 그럼 1,500 나가죠. 그 다음은요? 입원비, 재활비 다 누가 내요? 그건 그리고 수술해도 완전히 회복될지도 모르잖아요. 평생 간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빚 갚는 게 먼저예요. 사채업자들 무서운 거 당신도 알잖아요. 예나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퇴직금으로 빚부터 갚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 엄마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이미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68이면 충분히 사셨어요. 예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신 효자 노릇하다가 우리까지 다 죽을 거예요? 예나야, 그런 말 하지 마. 승우가 약하게 말했어요. 현실을 봐요, 당신. 지금 사채업자들이 우리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예나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살려봤자 간병비로 다 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제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당신이 결정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요. 예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님 퇴직금으로 빚부터 갚아요. 수술은 나중에 생각해요. 나중에라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했잖아. 승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살아야 어머님도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승우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결국 승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포기했어요. 아니, 며느리한테 밀려서 포기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드셨나? 승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곧 올게요. 승우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는 계속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승우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에서 통증을 견뎠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승우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못 가. 예나가 엄마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챙겨온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 문자를 보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간다고요? 뭘 챙겨온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생각할 힘도 없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은 달랐어요. 국밥을 끓이는 새벽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 순간 며느리 예나가 제 집 서랍을 열고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 메모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요. 제 평생의 피땀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며느리 예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깨어 계세요? 예나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옷 몇 벌 챙겨왔어요. 예나가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놨어요. 저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승우가 지금 원무과에서 상담 중이에요. 수술건으로요. 예나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술 해주는 거니? 글쎄요. 승우가 알아보는 중이래요. 예나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예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은행이요. 제 통장 정리 좀 해야 해서요. 예나가 대충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승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승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승우야, 수술은 어떻게 됐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원무과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데 승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1,000만 원이요. 승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도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예나는 어디 갔니? 저는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은행 간다고 했어요.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승우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빨리 수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예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뭔가 흥분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예나야, 승우 봤니? 저는 물었습니다. 네, 복도에서 봤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중이래요. 예나가 대답했어요. 은행 다녀왔니? 네, 다녀왔어요. 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번뜩이는 게 마치 뭔가를 성취한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수술건은 승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예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뭐, 지금 가?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예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데? 그냥 좀 급해요. 어머님, 쾌차하세요. 예나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승우가 다시 들어왔어요.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결정하래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은 어떻게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예나한테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승우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전화를 안 받는 걸까요? 승우야, 혹시 우리 집에 가봐. 저는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요? 왜요? 승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어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승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니? 엄마 방 서랍이 열려 있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랍 안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은? 도장은?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없어요, 엄마. 다 없어요. 승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거였어요. 제 통장과 도장을 훔쳐간 겁니다. 당장 예나한테 전화해. 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꺼져 있어요. 승우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2억 5천만 원. 제 평생의 피땀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승우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엄마, 예나가. 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해. 혹시 모르니까. 저는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승우가 급히 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엄마. 승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전액 출금됐대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액? 네. 2억 5천만 원 전부요.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찾아갔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왔다고 했대요. 통장이랑 도장도 있었고 비밀번호도 맞았대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본인이라니,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저는 소리쳤어요. CCTV 확인하니까. 예나였어요, 엄마. 승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돈을 훔쳐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승우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우를 위로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요. 수술 못합니다. 승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응급처치만 하고 전원하셔야겠네요. 전원이요? 승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요양병원으로요. 여기는 급성기 병원이라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병원이라니 저를 거기로 보낸다는 건가요? 요양병원은 어디로 가나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알아보셔야죠.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렸어요. 어디론가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어디 가는 거니? 저는 물었지만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평안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어요. 저는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섞인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저는 승우에게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제가 돈 벌어서 큰 병원으로 모실게요. 승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작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보호자분,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간호조무사가 말했습니다. 승우가 나가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일자리 알아봐야 해서요. 승우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승우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늘만 조금 보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승우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이 연락이 안 되는데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입원비 납부가 안 됐어요. 일주일치 선납해야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전화번호가 잘못됐나 봐요. 계속 없는 번호래요. 간호조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입소할 때 적어주신 전화번호요. 없는 번호예요. 간호조무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 적힌 번호는 승우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엉터리 번호였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가짜 번호를 적은 겁니다. 저를 완전히 버린 거였어요. 보호자분이 이틀 안에 입원비 안 내시면 퇴소 조치될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제 돈을 훔치고 저를 이 낡은 요양병원에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아들은 무력했고 며느리는 악독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전현을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 예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평생의 피땀을 훔쳐간 저 여자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살아야 해. 복수하려면 살아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를 반드시 무릎 꿇리겠다고, 제 돈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요. 복수, 그것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위는 계속 아팠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간호조무사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입원비도 안 내는 주제에 뭘 바라세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도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 자식들한테 버려진 거래. 요즘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딨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버려진 게 맞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한편 아들 승우는 집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에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찾아왔어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승우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머니한테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술만 마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이 제 병실로 왔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혜 씨, 입원비가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원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입소할 때 적은 번호는 가짜고요.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선단체 아니에요. 내일까지 입원비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나가라니, 제가 어디로 가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여기는 돈 내는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원장이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일 쫓겨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요양병원에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봉사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봉사자들이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인자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그분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정숙혜 씨 아니신가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시나요? 강태호입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강태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강태호는 그 회사의 말단 사원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강태호가 구내식당에 늦게 왔어요. 식사 시간이 지나서 밥이 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죄송한데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도 못 먹고 회의만 하다가 이제야 왔어요. 강태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지났어요. 내일 오세요. 그렇게 말하려는데 강태호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먹으려고 남겨뒀던 밥으로 국밥을 끓여줬습니다. 여기 드세요. 많이 드세요. 따뜻한 국밥을 건넸어요. 강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후로 강태호는 구내식당에 올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늘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강태호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3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강태호 씨, 맞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봉사활동 왔다가 우연히 뵙게 됐네요. 강태호가 말했어요. 그런데 강태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왜 여기 계세요?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강태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의 빚, 며느리의 배신, 훔쳐간 퇴직금, 그리고 이곳에 버려진 일까지요. 강태호는 말없이 들어줬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강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정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태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드린 건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그 국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강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업 자금도 없고 굶어서 쓰러질 뻔했어요. 정 선생님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금 요식업계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30년 운영했어요. 강태호가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좀 여유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네, 정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빚부터 정리하죠. 강태호가 말했어요.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4억이에요. 그중 2억이 사채고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 2억은 제가 투자금 명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 선생님, 제가 정 선생님의 요리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 국밥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맛으로 사업을 하면 대박 납니다.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파서 먼저 치료받으셔야죠. 제가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강태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요양병원비를 정산하고 저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저를 진료했습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수술비를 바로 결제했어요. 저는 그날 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깨어났습니다. 정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강태호가 병실에 있었어요. 강태호 씨,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강태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승우가 들어왔어요. 승우는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상한 음식처럼 상해 있었어요. 엄마. 승우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승우가 울먹였어요. 승우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승우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나약해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호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승우야, 일어나.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승우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승우야, 엄마는 니를 용서해. 니도 피해자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진짜 나쁜 건 예나야. 그 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승우가 더 울었어요. 하지만 승우야, 니도 책임이 있어. 니가 나약했고, 니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알고 있어요. 승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강태호 사장님이 네 빚을 정리해 주셨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승우가 놀라서 강태호를 봤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 2억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투자금 명목이에요. 강태호가 설명했어요. 나머지 은행 대출 2억은 오 씨가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제가 은행과 협의했어요.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우가 강태호한테 절을 했어요.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어머님 회복이 먼저입니다.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호를 바라봤어요. 30년 전에 건넨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선생님, 은혜를 갚는 건 저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정 선생님이 회복하시면 같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국밥 프랜차이즈요. 강태호가 제안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68이에요. 나이도 많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정 선생님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강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강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한테 복수하셔야죠. 제대로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수요? 네, 돈으로 돈을 심판하는 겁니다. 정 선생님이 성공해서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회복하세요. 그리고 재활 훈련 받으셔야 해요. 강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복수의 불꽃이었어요. 며느리 예나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태호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승우도 이제는 각성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높이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무거웠지만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정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강태호 사장님이 병실에 계셨어요. 네,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걱정돼서요. 주치의 선생님 말로는 수술이 잘 됐대요. 사장님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정숙희 환자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미각과 후각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천공이 심했고 오래 방치됐거든요. 의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럼 음식 맛을 못 느낀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이 중요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요리사가 미각을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강태호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겼어요.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부터 미각 회복 훈련을 하겠습니다. 재활 치료사가 말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맛이 느껴지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짠맛은요? 그것도 안 느껴져요.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정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치료사가 격려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요리를 할 수 없으면 복수도 할 수 없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태호 사장님이 병실로 오셨어요. 정 선생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30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얘기예요. 사장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왔어요. 한 달 동안 하루에 5명도 안 왔죠. 그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절망했어요. 그만두고 싶었죠.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구내식당에서 저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주시던 그 마음을요.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저한테 그냥 국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정성을 주신 거예요. 사장님,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정성을 생각하며 저는 버텼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 청소하고 재료 다듬고 음식 만들었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죠. 대단하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미각이 지금 안 돌아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미각 훈련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향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복수하려면 살아야 해.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정 선생님, 오늘도 맛 테스트 하겠습니다. 치료사가 설탕물을 줬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희미하게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치료사님, 지금 단맛이 느껴졌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정말요? 치료사도 놀랐습니다. 네, 희미하지만 확실히 느껴져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미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후로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2주일 후에는 대부분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 선생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주치의가 감탄했어요. 의지의 힘이에요. 정 선생님의 강한 의지가 만든 기적입니다. 강태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석 달의 재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미각도 후각도 다 돌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사장님이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안에 작은 주방이 있었습니다. 국밥을 한번 끓여보세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국밥을 끓이는 거였어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골, 양지머리, 파, 마늘, 소금. 익숙한 재료들이었어요.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붓고 사골을 넣었어요. 뽀득뽀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국물을 천천히 끓였습니다. 정성껏 오래 그렇게 끓였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 한 국자 떠서 맛을 봤습니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때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제 미각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사장님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장님,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사장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국밥 프랜차이즈를 만들 겁니다. 정 선생님의 요리 솜씨로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정 선생님은 맘만 책임지시면 돼요. 사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정 선생님. 사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복수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정 선생님이 성공해서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정 선생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 정 선생님이 돈으로 며느리를 짓밟는 겁니다. 사장님이 설명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하겠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제가 정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님, 복수는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들 승우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승우가 기뻐했어요. 그래, 이제 일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시키세요. 승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니도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예나한테 복수해야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엄마.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승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 예나를 향한 복수가 이제 시작됐어요. 돈으로, 성공으로 완벽하게 짓밟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호 사장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정 선생님,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프랜차이즈 이름은 장금인의 국밥으로 하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장금이네요? 저는 물었어요. 네, 정 선생님이 요리의 장인이시니까요. 대장금처럼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의 국밥은 최고예요. 사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강태호 사장님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어요. 서울 강남에 첫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남에요?
거기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저는 걱정했어요. 첫 매장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강남에서 성공하면 전국 어디든 통해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주방에서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국밥 하나에도 수십 가지 비법이 들어갔습니다. 사골은 이틀을 고아야 해요. 그래야 진한 국물이 나와요. 저는 직원들에게 가르쳤어요. 고기는 부위별로 삶는 시간이 달라요. 이걸 정확히 맞춰야 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석 달 후 장금인의 국밥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깨끗하고 세련된 매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여기 국밥 진짜 맛있다던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국물이 이렇게 진할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다들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성이에요. 정성을 담아 끓이면 맛이 달라져요. 석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강태호 사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정 선생님,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때가 됐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벌써 가맹 문의가 수십 건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장금인의 국밥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열었어요. 모든 매장이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요양병원에 버려진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회장이라니. 2년이 지났습니다. 매장은 200개를 넘었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장금인의 국밥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들 승우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승우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술도 끊었고 열심히 일했어요. 장금인의 국밥 경영팀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고마워, 승우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어머니, 제가 예나 소식을 알아냈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예나가 어디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대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휴게소? 네, 식당 보조로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돈 2억 5천만 원을 훔쳐간 여자가 휴게소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요. 돈은 다 어디 갔을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SNS 추적해봤더니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린 것 같아요. 승우가 설명했습니다. 2년 만에 2억 5천을 다 탕진했다는 거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빚까지 진 것 같아요. 카드 빚이 상당하대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어느 휴게소인데? 저는 물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요.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승우야, 조사 잘했구나.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지. 복수는 제대로 해야 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장금인의 국밥은 전국 500개 매장을 돌파했어요.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71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본사에 출근해서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정 회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체인 계약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팀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요? 네, 전국 휴게소에 장금인의 국밥을 입점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좋아요. 추진하세요. 그런데 천안 휴게소부터 시작하죠. 저는 말했습니다. 천안 휴게소요?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거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저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천안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강태호 사장님과 경영팀이 함께였어요. 정 회장님, 긴장되시죠? 강태호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설레요. 저는 웃었어요. 차가 천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71살이지만 품이 있는 회장님 같았어요. 저쪽이 식당입니다. 경영팀 직원이 안내했어요. 저는 휴게소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며느리 예나였어요. 예나는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화장기 없이 푸석했고 손은 거칠게 부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나가 저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예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갑게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님, 저예요. 예나예요. 예나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장금인의 국밥의 정숙희 회장입니다.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예나는 명함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장금인의 국밥. 회장님? 네, 오늘 이 휴게소와 계약건으로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거기 뭐해? 쓰레기 흘리면 어떡해? 식당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예나는 허겁지겁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년 전 저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그 여자가 이렇게 됐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경영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예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협상 테이블로 갔어요. 뒤돌아보니 예나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예나를 천천히 제대로 무릎 꿇리는 복수가 시작됐어요. 저게 2억 5천을 훔쳐간 여자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휴게소 측 담당자가 곧 오신답니다. 경영팀 팀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전에 여기 음식 좀 시켜봐요. 저는 말했어요. 네, 회장님. 팀장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여기 국밥이 맛있나 한번 봐야겠어요. 주방에서 예나가 움찔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가져왔어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뭐예요? 국물에 깊이가 하나도 없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당황했어요. 주방장 좀 불러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방장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주방장이 물었어요. 이 국밥은 사고를 몇 시간이나 끓인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2시간 정도요. 주방장이 대답했어요. 2시간? 그래서 이렇게 맛이 없는 거군요. 최소 8시간은 끓여야 진한 국물이 나와요.
저는 지적했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님이 요리를 아십니까? 네, 저는 장금인의 국밥의 정숙희 회장입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주방장이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금인의 국밥 회장님이시라고요? 네, 오늘 이 휴게소와 계약건으로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주방장이 허둥지둥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국물이 좀 약했나 봅니다. 괜찮아요. 제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예나가 나왔어요.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저예요. 예나예요. 예나가 또 다가오려 했어요. 예나, 죄송한데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님,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저 승우 아내 예나예요. 아, 승우 아내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승우한테 아내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나는 쓰레기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쓰레기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빨리 치워. 손님들 보는데 창피하게. 주방장이 화를 냈습니다. 예나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휴게소 측 담당자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휴게소에 장금인의 국밥이 입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신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직원들의 도덕성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덕성이요?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제가 아까 국밥을 시켰는데요. 주방 직원이 쓰레기를 식당 바닥에 쏟더라고요. 저는 지적했습니다.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생이 중요한데 말이죠.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손님한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손님한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담당자가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주방장, 여기 와보세요. 주방장이 달려왔어요. 네, 부장님. 아까 쓰레기 쏟은 직원이 누구야?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서혜나라는 직원입니다. 주방장이 대답했어요. 당장 불러.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나가 불려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가 아까 쓰레기를 바닥에 쏟았어? 담당자가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 그리고 근무 시간에 손님한테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담당자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예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담당자가 제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저는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이 있으면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요. 저는 예나를 쳐다봤어요.
예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예나 씨,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부장님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나가 울먹였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담당자는 단호했어요. 예나는 제게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차갑게 예나를 바라봤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당신을 모른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예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장금인의 국밥 회장이에요. 전국 500개 매장을 가진 회사의 회장이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럴 리가. 시어머님이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죠? 3년 전에 요양병원에 버려진 그 할망구가 말이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예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네가 훔쳐간 돈 2억 5천 잘 썼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예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서예나 씨, 그만 나가. 담당자가 말했어요. 예나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담당자가 다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다음부터 직원 관리 잘하시면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희는 천안 휴게소에 장금인의 국밥을 입점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계약 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식당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예나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절망과 후회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야 예나야.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강태호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정말 시원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진짜 복수를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나는 여전히 유리창 너머로 서 있었어요.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예나를 완전히 무릎 꿇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휴게소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똑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 승우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앉아라.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승우가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저는 먼저 물었어요. 엄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 저는 승우를 바라봤어요. 네, 예나가 엄마 통장을 훔칠 수 있었던 건. 승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승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승우가 울먹였습니다. 네가 예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사채업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나가 물어봤어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승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말해줬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때는 예나가 빚을 갚는데 쓸 줄 알았어요. 엄마를 돕는 줄 알았어요. 승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도장 위치도 알려줬어요. 엄마 방 서랍 오른쪽에 있다고요. 승우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나가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네가 도운 거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예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승우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일어나.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승우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승우야, 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나를 처벌할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네 진술이 있으면 예나가 혼자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게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준 것도 말할게요. 승우가 말했어요. 그럼 니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승우가 각오를 다졌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예나를 처벌하려면 말이야. 저는 설명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호 사장님이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요양병원 간병인을 찾았어요. 정 회장님을 돌봤던 그 간병인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그 요양병원에 봉사활동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종사자들을 다 만났어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간병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 회장님이 버려진 거 다 기억하고 있대요. 며느리가 입원비도 안 내고 가짜 전화번호 적어놓고 도망갔다고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공적 기록도 있어요. 입소 당시 서류에 며느리가 서명한 거요. 그게 증거가 될까요? 저는 물었어요. 물론이죠. 노인 유기죄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사장님이 확신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경찰서에 갈 준비가 됐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승우를 봤어요. 승우야, 들었지? 네, 엄마.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예나를 고소할 거야. 횡령죄랑 노인 유기죄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승우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태호 사장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승우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횡령과 노인 유기죄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가져왔어요. 저는 차근차근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이름 서예나, 혐의 횡령, 노인 유기. 증거가 있으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제 통장입니다. 3년 전 이 날짜에 2억 5천만 원이 전액 출금됐어요. 저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제 아들의 진술입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와 도장 위치를 물어봤고 아들이 알려줬어요.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요양병원 간병인의 증언입니다. 며느리가 입원비를 내지 않고 가짜 연락처를 적어놓고 도망갔어요. 저는 간병인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넷째, 요양병원 입소 기록입니다. 여기 며느리 서명이 있어요. 강태호 사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은행 기록도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은행 기록은 법적 절차 밟으면 나오지 않나요? 강태호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소인 현재 주소를 아십니까? 네, 천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예나가 처벌받는 거죠? 승우가 물었어요. 그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회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강태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혜 씨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는 물었어요. 은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서예나 씨가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게 확인됐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입원비 미납의 가짜 연락처, 보호자 유기가 명백해요. 그럼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곧 체포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예나가 처벌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혜 씨 서예나를 체포했습니다. 어디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휴게소 식당에서요. 근무 중이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당했다니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그래, 니도 그런 걸 느껴봐야 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은 언제인가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있을 겁니다. 형사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우에게 전화했어요. 승우야, 예나가 체포됐어. 정말요?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휴게소에서 체포됐대.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승우가 울먹였어요. 이제 끝이 보여. 예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당연히 그래야죠. 승우가 대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예나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의 복수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피고인을 입장시키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나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예나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예나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 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피고인 서예나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예나는 고개를 떨궜어요. 네, 인정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은 3년 전 시어머니 정숙혜 씨의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검사가 은행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위 천공으로 위급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방치하고 도주했습니다. 검사가 요양병원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입원비도 내지 않았고 가짜 연락처를 적어놓고 잠적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예나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예나가 저를 봤어요. 시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갑게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 시어머니 아닙니다. 예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요양병원에 버렸을 때 네한테 용서를 구했어. 하지만 네는 돈을 들고 도망갔잖아.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 그걸 네가 2년 만에 다 탕진했지. 예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엄벌을 원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을 유기하고 거액을 횡령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는 2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예나가 끌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님, 시어머님. 예나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2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서예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예나는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했어요. 복도에서 승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나가 징역 3년을 받았네요. 승우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니도 알잖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알아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호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 회장님, 배상금은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나한테 재산이 없대요. 빚만 있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돈은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제가 이미 벌었어요. 지금 저는 회장이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나가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법원을 나오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끝났어요. 예나는 감옥에 갔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금인의 국밥도 더 키우고 니랑 강태호 사장님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금인의 국밥은 전국 700개 매장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72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엄마, 오늘 신규 매장 오픈식 가실 거죠? 승우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우는 이제 장금인의 국밥에 이사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며 회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다시 믿어주셔서요. 승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저는 본사로 돌아왔어요. 강태호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마주 웃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 회장님, 저녁 같이 하실래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사골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저한테 국밥을 끓여주셨죠. 사장님이 말했어요. 그때 생각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2그릇을 상에 올렸어요.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한술 떠서 드셨어요. 역시 정 회장님의 국밥이 최고예요. 사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혼자 사세요? 저의 질문에 사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아내를 10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셨군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하지만 요즘은 덜해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님이 옆에 계셔서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장님, 정 회장님,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2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장금인의 국밥은 계속 성장했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며느리 예나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만 남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국밥 왕국의 회장이 됐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을 고마운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사연 선물이었습니다.